만약에 2심 판사와 같이 이렇게 나눠서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면 난독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말의 독해 실력이 형편없는 것인지.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자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좀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실제로? 저는 1심 판결이 훨씬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예. 이해도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설명드릴 것은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인데요. 네, 이 예.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에요.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첫째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된 것. 둘째는 김문기 모른다. 예. 둘째는 백현동 관련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부분. 그런데 1심 판결은 김문기를 안다는 부분, 이것은 인지의 영역이고 행위의 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했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백현동 관련 협박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은 예상보다는 조금 높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지요. 1심 판결은 잘 읽혀지고 별로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건 결국은 상식, 논리칙,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런 내용이겠죠. 상식, 논리칙,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1심 판결문하고 2심 판결을 비교를 해보니까 뭐 2심 판결문은 뭐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말도 상당히 많고 뭐 검사는 이렇게 검사조차도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이런 식의 판결문 저도 판결을 많이 받고 심지어 제 판결문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 좀 뭔가 좀 이렇게 조잡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흔하게 접하기는 좀 어려운 판결문이 아니었나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1심 집행유예 후에 2심 무죄 확률이 1.7% 정도 된다는데 이게 그러니까 1심이 송두리째 바뀔 만한 그 정도의 사건인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사실 김문기 부분보다는 국토부 협박 부분이 더욱 중요하고 확실할 것이라고 법조인들이라면 누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네. 따라서 김문기 부분은 전부 무죄가 되더라도 국토부 협박 부분은 유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조금은 감형되더라도 어차피 피선거권 박탈형이 100만 원 이상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한 조금 애매한 것을 대법원에 올렸다가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또 이재명 대표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니 차라리 조금 애매한 것은 무죄로 하고 대법원에 올리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뒷부분 협박 부분만 저도 그런 생각 좀 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셨다. 예. 그러니까 이 백현동 부분은 도저히 무죄가 나올 정말로 힘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뒤에서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저희가 좀 더 다뤄보겠지만은 주요 쟁점을 하나씩 다 분절을 해놓고 그러니까 하나씩 다 끊어놓고 뭐 회치듯이 다 끊어놓고 무죄를 때렸다. 그러니까 발언을 조각내서 무죄로 몰아간 판결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법관의 시선에서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무죄를 쓰려고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이에 맞추어서 이론을 전개해 나간 것이라고 보이고 그 이론 전개에 또 상당한 논리적 비약과 모순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 발언을 조각조각 내서 그것의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판결문 15페이지에 보면 원용하고 있는 판례가 있어요. 15페이지. 읽어드리면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하여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 즉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2심 판결이 했듯이 이렇게 발언을 조각조각 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라. 그리고 또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를 보라. 그러니까 뭐 조작, 확대 이거를 뭐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 이런 판례를 인용해 놓고 결국은 자기들이 그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문제되는 표현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 판결은 판사들이 임의로 생각하는 그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사실 저는 뭔가 좀 쎄했던 게 제가 이 재판부를 좀 알거든요. 이제 이 재판부에서 다뤘던 사건에 제가 증인으로 한번 출석을 한 적이 있었고 좀 아는데 올 초에 재판부가 검찰에 무엇을 허위로 보는지 불분명하다
뭐 헷갈린다라고 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하게 했던 거 대변인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죠. 그랬었는데 변경하고 나서도 검찰이 변경하고 나서도 여전히 불분명하다. 최종 변론에서 밝혀달라고 하면서 검찰을 재차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뭔가 쎄하다. 왜 이런 식으로 계속 뭘 나누려고 하지? 그런 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복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렇죠. 지금 그때 당시에 이런 이제 의견이 이런 이제 더 추가적인 이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이게 재판부가 좀 더 자기의 판단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네. 좀 더 반박을 못하는 어떤 자기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달라고 한 게 아니었을까 예.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쪼개기 위해서 분절시키기 위한 그 작업을 위해서 검찰 측의 자료를 요구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복선이 결국 맞았던 겁니다. 그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예전에 이제 법관으로 계실 때 통상적으로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사건에 대해서 2심에서 공소장 이렇게 변경하라 하셨던 적 좀 있으세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예. 사실은 저는 이 공소장 변경 요청을 보면서 이 기자님 말씀대로 조금 걱정이 되긴 했는데 이 사건 공소 제기가 무엇이 허위인지 정확히 특정을 하지 않고 좀 뭉뚱그려져 있다. 이런 예. 의견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 협박 발언을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좀 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재판부 구성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 고등법원이잖아요. 서울고법입니다. 서울고법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사를 성향으로 나누는 거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게 이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고등법원 부장판사 정도 되면은 뭐 특정 좌파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뭐 약간 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딱히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제 판결을 두고는 좀 많은 국민들이 그제 판결을 두고는 좀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갖게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예, 뭐 아시겠지만 지금 이 재판부는 대등재판부예요. 대등재판부. 대등재판부라 하면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것이지요. 사실 부장판사하고 일반 평판사 배석으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부는 재판장의 뜻대로 되는 경우가 더 많긴 해요. 네. 가끔 뭐 좀 속칭 벙커 배석이라고 해서 고집세고 특이한 배석이 없지는 않지만 네. 거의 없거든요. 그건 뭐 한 네. 1% 정도 네. 이렇게 되죠. 근데 대등재판부에서는 좀 다르고요. 네. 실질적으로 대등할 가능성이 많죠. 대등재판부라고 해서 기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나 예. 그렇지만 뭐 속칭 같이 늙어가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일반적인 부장과 배석과는 확연히 다르고 이런 경우에는 주심의 판단이 더 중요하게 될 수도 있고요. 재판장이 있고 주심이 있고 그러면 대등재판부에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재판장이 있고 주심이 있고 대부분 다 주심이 주도해서 예. 결론은 더 일반적인 재판부보다 더 주심의 생각이 강조되게 됩니다. 예. 그럼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그 대등재판부 세 분이 합의가 안 되게 되면 그럴 때는 주심의 의견으로 가게 되나요, 주로? 아니 결국 이제 다른 주심이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예. 셋이서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재판부의 경우에는 배석들 두 분의 의견이 무죄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또 제가 이 판결을 보면서 참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곳곳에 요직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를 일부러 봐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할 수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변호사님이 유튜브 채널에다가 가끔 피아노 친 거 올리시는데 예. 그 이것과 관련해서도 피아노를 쳐서 올리셨더라고요.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말씀하세요. 제 채널에 제가 그날 하도 속이 상해서 사법부가 죽었다 이렇게 쓰고 그리그라는 그 작곡가의 페르겐트 조곡 중에 오제의 죽음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 들으면 다 아실 텐데 현충일 날 많이 연주되는 음악입니다. 제가 그거를 친 것으로 올려드렸어요. 제가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이런 판결이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1.7%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2020년에도 대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 공표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뭐 소극적인 허위 사실 공표도 있나? 하여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죠.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이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 연속적으로 선고되느냐
이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020년에 그러니까 권순일 판례였잖아요. 네, 권순일 전 맞습니다. 대법관이 예. 주도했던 무죄 판결이었는데 그때 무슨 숨쉴 공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야 이렇게까지 논리를 만들 수가 있구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숨쉴 공간이 아니라 숨을 공간이겠죠. 여기 또 언어 유희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왜 특정 세력에게만 이런 처음 보는 판결이 등장을 할까? 왜 여기서부터 이런 판례가 등장을 하고 시작을 할까?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까 저희가 이제 대등재판부에서 좀 여쭤보기로 했었는데 법관 인사 때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법관 인사 때 그러니까 주요 사건을 다룰 재판부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 보면은 그 법원 조직표를 보면은 이게 주요 사건이 딱 배당이 될 만한 그런 재판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판부에만 혹시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해갖고 법관들을 배치하는 거 아닌가, 특정 성향의 법관들을 배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 이런 생각하는 현실이 좀 슬프긴 한데 정치적 성향이 또 유사한 판사들끼리 한 재판부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갖는 국민이 또 많은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사건의 배당은 무작위로 하게 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어떤 특정 재판부에 어떤 사건을 주지는 않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 염려를 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 법관 인사 시 정치적 성향까지 고려해서 뭐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아닌 걸로 제 경험상은 네, 느끼는데 뭐 제가 정확히 모를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 성향이라는 것도 사실 아주 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알기가 그렇죠. 어렵고 대법원에서 그런 정도까지 다 파악하고 있나 그거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네, 하나 더 궁금한 게 사건 배당이 무작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무작위라는 컴퓨터로 뭐 하는 건지 아니면 제비뽑기를 하는 건지 무작위가 어떤 형태의 무작위예요? 컴퓨터로 하면 할 겁니다. 예. 검토? 컴퓨터. 컴퓨터로요? 예. 랜덤 이렇게 뭐 랜덤하게 할 겁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우리 국민이 그 판사나 검사의 성향을 하나씩 이렇게 따져보게 되는 게 저는 이런 현실이 좀 답답합니다. 그 선거 전부터 이재명 대표 선거 전부터 무죄 시나리오가 그런 지라시가 좀 돌기도 했어요. 특히 이제 야당 쪽 발로 그런 지라시가 많이 돌았습니다. 예. 저도 그런 지라시 봤고요.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부장판사의 성향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잖아요. 네. 이예슬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출생이고 정재호 부장판사는 광주 출생이라서 걱정이 된다. 그런 얘기였지요. 저도 조금은 걱정이 됐지만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 협박 부분을 무죄로 하려면 너무나 난관이 크기 때문에 무죄를 하리라고는 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좀 저희가 짚어볼게요. 선거법 사건이 크게 두 가지 혐의였습니다.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문기 몰랐다 부분 그리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라는 그런 허위사실 유포 혐의였는데 일단 김문기 몰랐다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솔직히 김문기 몰랐다 그 워딩 자체는 1심에서도 무죄였어요. 뭐 거기까지는 처음에 이제 판결이 전 생중계로 보고 있었는데 판결 내용이 좀 중간중간 흘러나올 때 거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1심하고 비슷하게 전개가 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유죄가 1심에서 유죄가 나왔었던 김문기 씨와 골프 친 적 없다. 김문기와 골프 친 적 없다라는 부분까지 2심 재판부는 허위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아까 조금 언급드린 대로 이 부분은 좀 상식에 어긋나고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니라고 보이긴 합니다. 이 밑에 조금 읽어주시면 또 제가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에 어제 유동규 본부장도 출연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2021년 12월 29일입니다. 2021년 12월 29일에 한 종편에 이재명 대표가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이 제가 골프를 치는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보여줬거든요.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한다면 이 문장을 판단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런데 이게 조작이다라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대변인님. 그렇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 받아들일 건데 판결문에서는 오히려 이 앞부분은 어디 다 날아가 버리고 사진이 조작이다라는 게 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이거 진행했던 진행자 김진이었을 텐데 아마 진행자도 골프를 쳤는지 여부를 아예 물어본 바가 없고 그러니까
판결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행자도 골프를 쳤는지 여부를 아예 물어본 바가 없고 그에 대한 대답도 없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자가 이걸 물어보고 안 물어본 것과의 별개로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 자체를 다 뜯어본다면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무리 그 판결문을 봐도 이 분절된 본질 대신에 그 분절된 문장 속에서 곁다리를 찾으려고 법원이 애를 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말씀하셨듯이 이 문장을 보면 누구더라도 골프를 친 것으로 조작을 했다.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2심 판사와 같이 이렇게 나눠서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면 난독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말의 독해 실력이 형편없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뭐 그분들이 그럴 리는 없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판결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결문 내용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발언을 아무리 넓게 유추해석하거나 확장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B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까지 해석할 근거가 없다라고 이제 적어놨습니다.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넓게 유추 해석하거나 확장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 이렇게 봐도 이거는 무죄다. 이런 표현 자체도 좀 흔히 쓰이는 표현이 아니고 그 다음에 괄호를 열고 검사도 이 부분이 거짓말이라고 기소한 것은 아니다.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또 기재를 하기도 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무죄니까 너는 무죄야. 이 논리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한 게 아닌가. 저는 아무리 좁게 보더라도 이 골프를 친 것으로 조작을 했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좀 내용을 더 보겠습니다. 내용을 좀 더 보면은 2심은 근데 이렇게 진행자 탓을 할 거면은 판결문에서 진행자 탓을 할 거면은 김신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진짜. 진행자를 불러가지고 네. 한번 물어봤어야 됐을 거예요. 진행자 그때 질문의 의도가 뭐였냐, 뜻이 뭐였느냐, 무엇을 알아보려고 질문했었느냐, 그거를 한번 확인했으면 이런 판결 못 썼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어떻게 판결문에서 진행자를 지적하는 건지 저는 이 부분도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김진 앵커는 그냥 진행을 했을 뿐인데 저는 이 부분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2심이요. 골프 관련 발언은 성남시장 시절 김 씨를 몰랐다. 라는 그런 앞선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발언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장 할 때는 김은기를 몰랐다. 나중에 기소되고 나서 알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남시장 시절 김 씨를 몰랐다는 부분은 앞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거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발언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또 이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가 찍힌 단체 사진을 또 4명으로 확대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기인 의원이 지금 개혁신당에는 이기인 의원이 도 의원이 이거를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이걸 두고 또 조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기인 지금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근데 사진 조작범 된 거냐? 사람을 조작범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랬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거 조작입니까? 조작이라는 말을 제가 그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사진을 조작했다 그러면 여러 사진을 뭐 잘라서 붙이든가 아니면 사진에 없던 사람을 같이 있는 것으로 사진을 만들어야 조작이 되는 거죠. 사진이 작고 사람이 많아서 거기에서 관련이 없는 사람은 빼고 일부를 자르고 그거를 확대해서 만든 게 그게 어떻게 조작이 되겠습니까? 제 채널에 어떤 논술 교사가 댓글을 썼어요. 논술 교사. 이런 식으로 논술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면 이 판결처럼 낙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는 결국 상식이나 논리에 어긋난다는 것이겠지요. 낙제점이다. 상식이나 논리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러니까 그 패러디가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네티즌들이 경찰이 과속하면 이제 우리가 과속하면은 이렇게 CCTV에 가끔 찍힐 때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날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번호판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뭐뭐뭐 이렇게 적혀서 나오잖아요. 이거 번호판 확대하는 것도 이거 조작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국민들이 지금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영화를 찍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든지 그래갖고 그 중에서 일부만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것도 모두 조작이라고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방송도 다 조작이 돼버리죠. 방송도 조작이죠. 왜냐하면 풀샷 안 잡고 특정인만 이제 확대를 잡거나 그럼 그것도 조작인 거고요. 지금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것도 조작하고 있습니다. 풀샷 아니니까.
뭐 사건 사고 보도할 때도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손이 가방에 들어가서 무슨 빼왔다 이러면 푸샷 아니라 그 딱 그 장면만 확대해 가지고 느린 속도로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전부 다 조작이어서 재판에 가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대로는. 그 무적의 논리를 지금 만들어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 재판에서 어떤 증거가 쓰일까 싶어요. 보면은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성범죄라든지 이런 그렇죠. 경우에 특히나 그 CCTV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뭐 조작이다 이렇게 밀어붙여 버리면은 나중에 가면은 이런 논리로 만약에 범죄자들이 이런 논리로 나중에 대응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니면은 이제 그 먹히지 않겠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과 그 이재명 대표와 적용되는 법리가 다르면 그건 국민들이 받을 수 없는 거죠. 제가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변호사님이 만약에 법관으로 계셨을 때 이런 사건이 들어왔다고 치면 그러면 김문기 몰랐다. 김문기랑 골프 안 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2심처럼 판단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몰랐다는 부분은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예. 이게 공직선거법상 구성 요건인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라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걸 교유행위라는 부분으로 행위로 구성을 했는데 그 부분까지 유죄가 되기 쉽지 않은 부분은 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대표가 말한 발언 중에는 저는 당연히 그 해석상 김문기와 골프 안 쳤고 그 사진은 조작, 즉 원래 있지 않은 사진을 합성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는 게 당연하고 대부분의 판사라면 김문기와 골프를 안 쳤다. 이 부분은 유죄 판결을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조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김문기 모른다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나 뭐 꺾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상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그 백현동 부분 이거는 그냥 빼도 박도 못한다 빼박 유죄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어요. 사실 제가 그 이제 3일 전이죠. 4일 전에 법조인들하고 자리를 했습니다. 전학제를 같이 했는데 저는 하도 이제 노파심에 아니 법원이 이 부분마저 그러니까 뒷부분 그러니까 백현동 부분마저도 그러니까 뭐 국토부 협박했다 이 부분이요. 과장이나 뭐 의견에 불과하다. 그냥 내 의견 말한 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공간 룸을 만들어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 논리를 어떻게든 쥐어짜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이거 의심병이다. 재판 너무 많이 받았고 의심병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 버렸어요. 이거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저도 뭐 같은 의견이고요. 백현동 부분은 도저히 무죄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방송에 나가서도 이건 뭐 자신 있게 유죄다 네. 이런 얘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이 기자님이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예견을 하시다니 놀랍습니다. 이게 저는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어라고 이제 모든 그렇잖아요. 그 대변인 저를 잘 아시잖아요. 네, 제가 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마련해놓고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느낌이 좀 싸한 거예요. 저 이 재판부를 잘 알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만에 하나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다 법조인들이나 정치인들 저한테 의심병이다 이렇게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요. 예. 예를 들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왜 그 특히 예를 들면 스토커범 있지 않습니까? 그 쫓아다니면서 위협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변에 본인이 위협을 느껴서 막 그렇게 했을 때 그거는 이제 내 의견 표현일 뿐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견을 표현했을 뿐이다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살인 협박 받고 있다 그러잖아요. 살인 협박하는 그 사람 잡아서 물어봐봐요. 그 사람이 나는 살인하겠다 의견을 표현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뭐라고 판단할 겁니까? 제가 예전에 생각나는 게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예전에 김태촌 씨가 너네 집을 피바다로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랬고 이게 아마 강요미수였나 협박인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대변인님한테 이주 대변인 내가 오늘 피바다로 만들어 버릴까 이렇게 했으면은 그분에 대해서 의견 표명으로 또 볼 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모든 그 허위 사실 유포 협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리가 그냥 이런 식으로 재판이 앞으로 진행되게 된다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식이면 또 선거 때나 국감 때 어지간한 거짓말은 아예 처벌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사설을 많이 읽고 왔는데 신문 사설을 읽고 왔는데 이 부분 지적하는 그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협박으로 처벌받는 그런 케이스가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사실 공직선거법의 위 조항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만약 허위 사실이 공표된다면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서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2심 판결처럼 하게 된다면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규정으로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피선거권을 상실하기도 했는데 맞아요. 예. 그분들이 정말 억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모든 표현을 거의 다 의견 표명이다 이렇게 주장할 근거가 생겼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 예전에 이제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어제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선거법,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로 의원직을 상실한 분들이 왜 나는 이런 걸로도 상실이 되는데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되냐. 그리고 앞으로 선거에 대해서는 누가 더 거짓말을 약간 하이 퀄리티로 이래저래 잘 빠져나가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죠.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잘하는 사람이 선거에서 유리해지는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판결이 받아들여진다면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정심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좀 유지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 게 심지어 1심에서 그때 성남시 공무원이 20명 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22명인가 나왔습니다. 22명인가 나와가지고 협박 없었다. 국토부 협박 없었다라고 했고 2심에서도 2명이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2심에서 증인 신청을 받아줘가지고 2명이 더 나왔습니다. 공무원 2명이 더 나왔고 협박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법관 출신이신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1심이나 2심이나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2명이 더 추가가 돼서 증인이 더 추가가 돼서 협박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럴 거면 증인은 대체 왜 불렀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사실관계는 똑같거나 오히려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더 불리하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적으로 다른 판결이 선고되는 일은 정말로 드문 일이에요. 그리고 공무원이 왜 다른 공무원을 협박을 하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그렇죠. 이상하고 진짜 이렇게 의욕이 넘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냥 저희가 뭐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그 맡은 바 프로세스에 따라서 일을 하잖아요. 이거 반드시 해야 돼. 너 이거 안 하면은 어떻게 될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건데 이거 협박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게 김인섭 씨 기억하실 겁니다. 허가방이라고 불렸던 김인섭 씨. 이분이 백현동 로비 알선수재로 징역 5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을 꽉 채워야 됩니다. 근데 고등법원의 판단, 그러니까 2심의 판단은 그러니까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를 따랐다라는 부분에 따르면은 대법원과 고법이, 그러니까 대법원과 이번 고등법원 재판부가 정반대의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결국은 다른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도 반하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치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이제 방송에 김민수 전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이제 법리의 영역이 아닌 것 같다. 본인은 무죄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 이제 법리의 영역이 아닌 세상이 돼버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체제 전쟁이다. 최대 전쟁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대변인 보시기에 어떠세요? 네, 그 말에 좀 상당히 공감합니다. 이게 법리라는 게 사법부가 이제 사회를 지켜주는 가장 마지막 보루이자 기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기둥이 어떤 특정 성향에 따라서 바뀐다. 그리고 이게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라고 하면 사법부를 어떻게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의 이제 근간이 무너지는 행위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 사회는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체제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체제 전쟁이라는 표현이 저는 맞다. 이 체제 전쟁에서 우리는 져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예, 이 판결은 제 생각에 이재명 대표를 위해 무죄를 선고해 주자라는 생각이 아니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억지 논리를 동원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유무죄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한 판결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념을 가지고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서부법원이든 서울고등법원이든 헌법재판소 등 너무 많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런 사법부에 오래 몸담고 있던 것이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뭐 법관들께서 굉장히 또 경무에 시달리기도 해요.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법부에 오래 몸담고 있던 것이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그 상당수의 법관들은 그래도 경무 속에서 시달리고 예전에 뭐 재판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런 분들도 그렇죠. 계신데 특정 이념 시비를 받는 이런 그 재판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의 노고가 너무 가려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